자기애적 전이 저항, 자기애적 전이 상태에서 이와 동등한 반복적인 패턴은 환자가 그 자신에게 혹은 그의 정신의 일부로서의 분석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 분석가의 동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기분 좋은 반응은 보고되지 않는다. 접촉의 시도에 대한 환자가 자기애적 전이 저항의 상태에 있을 때는 치료사의 접촉에 대한 반응들은 반복적인 패턴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조금 보자면 일시적으로 자신의 패턴이 접촉 기능으로 반영될 때 정신분열증 환자는 질문과 다른 언어 수위에 대해 애정의 감정으로 반응한다. 여기서 언어 수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접촉에서 어떤 반응을 한다고, 리플렉션을 한다고 하는 건, 만약 내담자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질문을 되돌려 준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반영이죠. 이 반영을 했을 때, 이건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랭귀지를 되돌려 줌으로써 언어 수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언어 수유에 대해서 보통 대상전이를 일으키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는 나와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구별될 정도의 심리 상태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잘 구별되지 않는 자객적 전이 상태가 아닌 대상전이 상태에 있을 때는, 대상전이 상태에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상담자가 반응했을 때 그 반응 자체가 그 언어 수유 자체를 고마워해서 그걸 애정의 감정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그 애정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도 있고 잘 표현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언어 수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그래서 애정의 감정으로 반응한다고 스파틴스는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챕터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자기애적 전이 상태에서 이와 동등한 반복적인 패턴은 환자가 그 자신에게 혹은 그의 정신의 일부로서 분석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 분석가의 동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기분 좋은 반응은 보고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어, 대상 전이 저항과 자기애적 전이 저항을 스파틴스로 구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기애적 전이 저항을 하고 있는 분들은 분석가가 내담자가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을 그래 자아 동조적인 의사소통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기분 좋은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 대상전이인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상과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언어적인 수유를 하는 경우에 애정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애적 전이 저항이 있는 분들, 그래서 대상과 자기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상담자가 반영했을 때 그 반영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가의 동조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기분 좋은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접촉의 시도에 대한 환자가 자기애적 전이 저항의 상태에 있을 때는 치료사의 접촉에 대한 반응들은 반복적인 패턴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 원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Agreeable effects or reactions to the therapist's syntonic communications are not reported as such. 상담자의 자아 동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정서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까 번역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분석가의 자아 동조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기분 좋은 반응이나 정서를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에 따라서 어떤 치료 진전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전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접촉이 왔을 때 그 접촉에 대해서 언어적인 수위를 했을 때, 이분들의 질문에 대한 반영을 해줬을 때 거기에 그걸
고마워하고 긍정적인 정서, 애정의 감정으로 보통 반응하는데 이 자괴적인 환자들, 그래서 자괴적 전이 상태에 있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아무리 좋은 얘기로 우리가 언어적인 수위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지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요? 하실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물었을 때 우리가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 혹시 선생님은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되돌려 주었을 때 그게 어떤 이 언어적인 수유인데 이러한 반응 자체에 대한 반응이 대상전이를 일으킬 만한 내담자들은 그걸 잘 받아들여서 애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걸 잘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거나 별개의 문제로 일단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예가 많은데 자객적인 내담자의 경우에는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담자가 접촉이 와서 상담자가 이걸 반영했을 때, 리플렉션 했을 때 기분 좋은 정서를 갖거나 거기에 반응을 하는 예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조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반드시 이분들이 기분 좋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분들하고 롱텀으로 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사실은 임상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렇게 클리어하게 써놨어요. 이론상 그런데 실제로는 구별하기 쉽지 않죠. 이분들이 자기를 잘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예,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환자가 강렬한 심리적 불편 상태에서 사용하는 반복적인 자기공격 책략보다 덜 중요하며 이 책략을 통해 당신은 나를 좌절시켰고 난 당신을 증오한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진실을 인식하고 보고하기보다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지워 없애고 은폐하고 가리고 감춘다. 즉 분석가에게 당신이 날 좌절시켜서 당신이 싫다. 혹은 당신이 날 즐겁게 해서 난 당신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환자는 좌절스러운 분석가에 대한 증오를 경험할 나는 나 자신이 싫다라고 말하고 분석가가 만족스럽게 느껴질 때에는 나는 지금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패턴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분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심리학적으로 프로이드식으로 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모든 리비도가 자기에게 돌아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여러분들 이분들이 대상을 인지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들을 이해할 때 자기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모든 리비도가 자기 중심이니까 대상은 대상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지어서 내담자를 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도 내가 당신이 싫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죠. 당신을 좋다라는 얘기도 못한다는 얘기. 왜냐하면 관심의 대상이 자기니까. 당신이 날 좌절시켜서 당신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나는 나 자신이 싫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싫은 게 아니고 내가 싫다예요. 그 대상과 자기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겠지만 스파르타니식으로 얘기하면 대상과 자기가 지금 구별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때는 이분들의 표현은 대상을 싫다는 얘기 대신에 자기가 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별이 애매모호한 거죠. 자기하고 대상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걸 이 다음에서는 우리 마음의 이고 영역과 자아 영역이 있는데 이고 영역과 자아 영역 간의 경계가 불투명하다는. 그래서 나와 너라고 하는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프로이드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리비도가 자기에게 다 환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에너지 혹은 모든 관심, 주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 리비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설명해 본다면 심리적 에너지가 자기에게 모두 부착돼 있어서 대상을 이해할 때도 항상 자기와 관계 속에서만 이해를 한다. 자기와 관련시켜서 대상을 이해하는 거죠. 상담자가 자기를 언짢게 했어요. 그럼 상담자한테 관심이 가는 게 아니고 상담자가 언짢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가 기분 나쁘다. 대상이 싫다는데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싫다가 아니라 내가 싫다예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해 주셔서 당신이 좋습니다라는 대신에 나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자기 표현이죠. 그래, 대상이 안중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어, 이게 서술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겠지만 스파르타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브젝트 필드하고 이고 필드, 그러니까 대상 영역과 자아 영역이라는 게 마음의 두 영역이 있는데 이 두 영역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이분들에게서 나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고 당신이라는 게 나라는 얘기. 이걸 언어로 풀어내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스파르타니스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너와 내가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 혼동스러움이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남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혼란스러움인데 이분들은 주로 심리적인 에너지가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임상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분들은 주로 대상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기 중심의 얘기를 특히 정서적인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분들 초심리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이분들이 분리개별화가 충분하게 돼 있지 않아서 마음속에 특히 최초의 대상 말하자면 최초의 대상은 모성 대상이죠. 모성 대상과 자기가 명확하게 구별된 적이 없다고 하는 이런 히스토리컬한 과거 때문에 대상과 자기를 구별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상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또 그 대상의 이미지 중에 일부를 자기의 이미지로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의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게 나의 이미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가 퇴행이 되면 나한테 지금 동일시되어 있는 이미지가 내 이미지가 사라지고 이게 대상 이미지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대상과 자기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증 환자들의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면 이게 딜루션하는 상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상과 다른 세상 내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계에서 본다면 우리는 너와 나를 명확하게 알고 규칙을 알고 이렇게 사는 세상인데 이분들은 그 규칙이 무너진 상태, 언어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분들이 어떤 인식을 할 때 그 인식 자체가 굉장한 디스토션이 일어나는데 그 디스토션 자체가 심볼릭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디스토션이 아니죠. 자기가 처음 접했던 세상은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게 퇴행이라고 하는 거죠. 리그레션이 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직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했던 그 상태의 심리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런 심리 상태에서 자기도 인식하고 대상도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어떤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대상과 내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의 어려움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 스파르타니스가 애쓰고 있는데 그 애쓰는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네, 전이가 동시에 자기애적이며 부정적일 때 환자가 내가 좌절감을 느낄 때에는 나 자신을 혐오한다라고 보고한다면 그는 협조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저항 상태에서 그는 반복적으로 자기 혐오를 은폐하거나 그의 심리적인 불편함을 치료사에게 기인하지 않는다. 관계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환자는 반복적으로 의사소통한다.
그는 말하고 싶지 않거나 멀리 달아나고 싶거나 혹은 펄쩍 뛰어나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그의 공격적 충동을 억누르면서 자신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참을 수 없는 감정과 감각이 언급된다. 환자는 눈이 아프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등 신체의 일부분에서 무감각함과 또는 긴장을 보고할 수 있다. 그는 분석가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주장할 수 있다.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비록 치료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깊이 자기애적인 개인은 분노나 경로를 경험하는 경험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혼란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는 자살 또는 자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들을 말로 하는 것이 너무 위협적일 때에는 그는 종종 보고할 만한 새롭거나 중요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탓할 수 있다. 또는 애정을 담아서 분석가가 등장하는 성적 환상을 언급하며 아마도 성적 만족에 대한 강한 욕구에 대해 넌지시 말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좀 머물러서 보죠. 치료, 이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상담자를 옴니포텐트하게 보게 되면은 상담자를 자기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판타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패러노이드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담자가 무서울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다른데 상담자는 자기 일을 다 알고 있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말하자면 독심술을 하는 상담자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얘기해봐도 소용없다.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납득이 됐어요. 혹시 선생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자가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아서 소용없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자기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데까지 납득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억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억압하거나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분노나 경노죠. 정신분석적 환자는 프로이드 리비도 이론을 이해하면 모든 심리적인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자기에게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리비도가 자기에게 투자됐다는 얘기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의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리비도라는 게 성적 에너지로 봤기 때문에 이걸 자기를 자기에게 성적 에너지를 부착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넓게 얘기해서 성적 에너지라기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에너지라고 넓혀서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심리적인 에너지가 자기에게 가 있다라고 보는 전통적인 개념과 다르게 스파르타니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절 공격성을 외부 대상에게 향하지 않고 그걸 자기에게 향하게 한 경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에게 향하게 했는데 그게 자기의 이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이 경로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고의 기능 중에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무엇을 계획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능력들이 다 상실돼 버리죠. 만약에 이 공격성 혹은 분노, 경로, 어, 분노, 경로로 인한 공격성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비도 이론하고 스파르타니스의 이론은 전혀 달라요. 전통적인 초심리학적인 이론에 의하면 이고의 리비도가 모두 투자된 경우를 자기애적 환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론 자체가 맞다 틀리다 보다 스파르타니스는 조금 더
뭐라고 임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스파티스는 어린 시절에 아이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모성적인 대상, 그것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성적인 대상, 이 모성적인 대상과의 관계에서 좌절이 발생했을 때 그 좌절에서는 공격성이 방식이 생기는데 프러스트레이션 어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좌절 공격성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 좌절 공격성이 자기 이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말하자면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정신분열증 환자의 증상으로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방어를 자기애적 방어라고 나르시시스틱 디펜스라고 나르시시스틱 디펜스라는 독특한 개념을 스파틴스가 사용을 했어요. 그 스파틴스가 보는 자기애적 자기애적 이걸 자기애적 방어라고 그러죠. 자기애적 방어 나르시시스틱 디펜스란 말은 자기애적인데 이 자기애적 방어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자기의 공격성을 대상을 파괴하는데 혹은 자기가 가진 좌절 공격성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좌절 공격성을 그 원인을 제공한 대상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좌절 공격성이 자기의 이고의 기능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 이제 이런 경우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발생하는데 순수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애적 방어는 좌절 공격성을 외부 대상에게 사용하지 않고 외부 대상을 보호하는 대신에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다. 자기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기를 나르시스 디펜스를 사용하는데 이 자기적 디펜스가 사용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좌절 공격성 이 공격성이 자기 신체를 공격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신체화 현상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좌절 공격성이 슈퍼이고에게 전달되는 경우 슈퍼이고가 비대해지면서 초자가 엄청나게 하쉬하게 가혹한 초자에 이 공격성을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슈퍼이고는 사회적인 규범인데 이 사회적인 규범을 움직이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좌절 공격성이 거기에 원동력이 된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인데 규범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힘이죠. 공격성이죠. 우리의 초자라고 할 때는 초자가 단순하게 사회적인 규범이나 뭐 원칙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힘이 실려 있는데 그 힘은 어쩌면 ED에서 온 힘 혹은 이 공격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초적인 공격성이 슈퍼이고에게 전달된다고 한다면 그 슈퍼이고가 비대해지면서 슈퍼이고가 이고를 공격하는 것이 우울증 환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가혹하게 공격하는 패턴이 어쩌면 우울증 환자를 만들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가혹한 초자가 외부로 향할 때 다른 사람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항상 판단하고 공격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외부로 이게 향할 수도 있는데 이 외부로 향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자기애적 방어라고 할 때는 자기 초자의 이 좌절 공격성이 부착되는 것 이거 자체를 자기애적 방어의 한 형태라고 봐요. 자기애적 방어 형태가 초자를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고의 기능을 파괴하는 쪽으로 이 공격성이 사용되는 경우 이게 분열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고가 통합적인 이고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고가 프래그멘테이션 된다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 그 말은 이고가 파편화된다고 표현하기도 할 수 있겠죠. 이고가 쪼개진다. 이고가 분열돼 버린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고가 조각조각 난다. 그게
그래서 파편화된다. 또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면 이고의 기능이 결국 이고의 기능이 마비돼 버린다. 이고의 기능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통합된 인격으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고가 파편화돼서 이분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고의 생각하는 기능이나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기능들이 파괴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에 결국 이분들이 보통 일반인들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간다는 얘기죠. 분열증 환자들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자기애적 방어의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교과서로 돌아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만약 비록 치료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깊이 자기애적인 개인은 분노나 경로를 경험하는 경향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혼란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애적 방어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느끼는 경우에 이분들은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억압하고 있거나 혹은 분열시켜 놨거나 어쨌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노나 경로를 경험하는 것 자체를 이분은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경로를 경험하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까 얘기한 자기가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 얘기를 하려면 파편화되어 있거나 혹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거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그게 두렵냐면 원래 이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나 경로를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게 여러 패턴 중에 하나죠. 자기적 방어, 나르시스틱 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분노나 공격성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분들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얘기를 잘 해야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런 자기가 원래 회피하고 싶었던 그 정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한 혼란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 모습으로 또다시 다른 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이분들은 자살이나 자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성적 환상을 얘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분노, 경로, 이로 인한 두려움이나 혼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의 저항으로 드러나겠죠. 자기의 무의식에 있는 자기가 분열시켰거나 무의식에 억압하고 있는 이러한 정서들을 자기 스스로 만난다는 것이 이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공격성이나 분노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환자가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은 사악한 갈망을 자극하며 자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종종 치료사에 대한 악랄한 인상과 자신의 인상을 혼동하며 치료사에 대한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 예를 들어 그가 임상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대신에 환자는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고 불평할 것이다. 반면에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에 그는 몇 번이고 당신은 내가 끔찍하다고 생각하죠?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분들의 여러 임상적인 모습들을 스파트니스가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내담자들이 상담자에 대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공격성을 느끼는데 이걸 잘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치료해 왔지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담자가 자기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분들이 저항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 방어 패턴, 경우에 따른 침묵하고 그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모습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분들이 반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서 스스로 자기의 공격성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방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파편화하는 이런 저항이 가장 근본적인 저항이죠. 자기를 파편화해서 자기 안에 있는 정서들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한테 있는 분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려움 이런 방어 패턴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이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자기에게 있는 분노나 공격성, 좌절 이것을 자기 안에서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게 소화라고 얘기할 수 없죠. 소화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분들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러한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불편한 것들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분노나 공격성이 언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상담자가 끊임없이 애써서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 부분이죠. 이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냥 보기에는 아주 유순한 분들이고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건 이분들의 어려움은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바르게 소화하거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분들의 역동의 방어의 가장 기본은 자기애적 방어라는 것, 이 공격성이나 분노, 좌절 이것을 바르게 표현해내지 않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 지점, 이 방어 패턴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런 방어 패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리비도 생각을 하다가요, 예, 예. 회계성과 리비도를 이게 투자하는데, 물론 리비도가 이제, 삶의 에너지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 역동 같은, 죽음을 향한 에너지라고도 본다고 했는데, 리비도를 투자하는 대상이 원래 이제 자아에서 대상을 향해 간다가 이제 보통, 그 대상 관계 쪽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서 대상에 투자되는 네. 네네, 대상에 투자되는데 언뜻 생각하면 그 리비도가 대상으로 향해서 어떤 긍정적인 것, 어떤 그 유기화되고 구조화되고 고도화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데 투자된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파괴를 향해 리비도가 투자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리비도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묘사하면 이제 삶의 역동으로 보면 사랑의 역동으로 보면 성의 역동으로 보면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어떤 파괴성, 공격성, 어떤 잔인성 이쪽으로도 투자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선배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리비도만 가지고 우리의 심리 현상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리비도 중심의 이론이었는데 1920년대에 와가지고 이 이론을 크게 수정을 해요. 그래서 리비도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우리의 드라이브를 둘로 나눈 거죠. 하나는 섹슈얼 드라이브하고 또 하나는 어그레시브 드라이브.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이 두 가지 욕동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욕동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손대행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을 프로이드가 후기 이론으로 발달시켰다는 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또 라이프 인스팅트하고 데스 인스팅트라고 이것이 하나가 아니고 이게 둘이다 하고 후기 이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자신이 자기 이론을 점차 초기 이론으로부터 후기 이론으로 바꿔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이해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초기 이론은 리비도 중심의 이론인데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중욕동 이론으로 바뀌면서 그 어그레션이라고 할까요? 어그레시브 드라이브나 이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것, 어그레시브 드라이브 이 부분을 초기에 리비도 중심의 여러 이론들을 그 당시는 리비도만 가지고 설명했던 부분을 나중에 우리의 본능을 둘로 나눴으니까 이 두 가지 이중 역동 이론을 중심으로 초기 이론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프로이드가 실제로 그럴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들은 전부 리비도 중심의 이론으로 설명돼 있고 후기에 가서는 이 두 가지 이중 역동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을 다 통합해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자기의 초심략을 바꿨지만 그 이전의 이론들을 충분하게 나중에 이중 역동 이론을 가지고 초기 저작들을 수정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역동 이론은 새로워졌는데 초기의 이론들은 리비도 중심의 이론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론 공부할 때 후기의 프로이드의 입장과 전기의 이론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분 중에는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중심으로 이해해서 자기 이론을 발달시키는 분과 후기 이론을 중심으로 발달시키는 부분이 각각 다르죠. 락강의 이론은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 중심의 이론이에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은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 중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프로이드의 어느 시기에 학풍을 계승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학파들의 이론의 방향들이 크게 달라요. 그런 점에서 손대행님의 질문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속 이해해야 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손대행님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나요? 아, 네. 언뜻 듣기에 좋게 보면 둘 다 맞는다. 그래요. 라고도 보여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완전히 정리를 마치진 않으셨다. 이렇게 그래. 저 맞추지 되고 있습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결국은 모든 이론은 상징계이기 때문에 상징계는 말하자면 낙강식으로 얘기하면 실제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의 어떤 세계관에서 볼 때 실상이 아니고 우리는 허상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이해는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실상 세계는 이게 구별되지 않은 세계라는 얘기예요. 구별되지 않은 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그 데피니션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이론이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계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많은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언어를 넘어서는 실제계 혹은 실상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론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론을 갈 수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이론을 갈 수 있어요. 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상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정의하기 이전에 그 상태를 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 이론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움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은 우리는 실제계의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이론으로 이름 붙여지기 이전에 이 사람 우리가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이 인격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임상가에게 주어지는 도전이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 여기서 우리가 정신분열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각각 다른 리얼리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실제 모습은 어떤 교과서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되지 않은 이분들을 실제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가 치료의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단명을 가지고 이분들을 만나려고 할 때 큰 어려움이 생기죠. 진단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산탄총 같은 거죠.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런 분들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담자의 경우는 어떤 원인으로 지금 이분이 이런 상태에 있는지 각각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증상도 각각 다른 거고 그 증상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도 다 각각 다른데 이걸 우리가 일반론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라고만 설명한 그런 이론만 가지고는 이분들 만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혼이 내담자의 오를 임산적 진실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다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 오는 항상 변화하는 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끊임없이 변모해가는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순한 진단명이나 우리의 이론만 가지고는 내담자를 만날 수 없고 우리가 깊이 훈련해야 될 것은 실상으로서의 그분을 만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내담자도 단순하게 진단명 하나로 이 사람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어려움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만을 가지고 이분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분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실제 이분은 그러한 상징에 의해서 다 담아낼 수 없는 인격이죠. 그래서 분열증 환자라고 하지만 모두가 각각 다른 개체라는 걸 이해해요.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손대행님께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실 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본문 중에서 혹시 제가 잠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 하나 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예. 어, 그 본문에 보면 결국에 환자가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은 사악한 갈망을 자극하며 자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분들 아까 얘기대로 자기가 경로를 하고 분노가 있고 공격성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분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이분들은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보통. 그냥 자기가 몸이 아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치료가 진전되면 점차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의식 속에 공격성을 생생하게 느끼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 공격성이 느껴지면 이분들은 많은 경우에 그 공격성을 자기 안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투사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지금 공격성이 있는데 상담자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분의 어린 시절의 체험 속에서 자기를 항상 통제하고 자기를 조종하는 대상, 그래 치매적인 대상과의 삶 속에서 이분이 많은 좌절 공격성을 느꼈는데 그 좌절 공격성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것을 자기 안에 담아서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이런 패턴으로 평생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환경이 나빠지면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됐다고 치면은 이분이 심한 리그레션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분열증 환자로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정서나 이걸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랜 시간이 거치면 이분이 자기 생각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분노, 공격성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공격성이 처음에 자기 안에서 의식으로 들어온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 공격성을 계속 자기 안에 담는 것보다는 이때는 외부에 투사한다. 이 공격성을 나한테 투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자에게.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자기 안에서 방출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거나 자기 이고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심하게 자기를 비판하거나 이런 데로 사용되지 않고 말하자면 이 공격성이 외부로 향해서 상담자에게 가는 경우죠. 상담자에게 공격성이 사용돼서 상담자가 나쁜 사람이다. 원래 치매적인 대상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전이 정서 속에서 나는 과거에 마더링 피기가 되는 거죠. 과거에 모성 대상이 되면은 그 모성 대상에게 느꼈던 분노가 느껴지죠. 그리고 나를 항상 침해하고 조정한다고 느꼈던 그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원대상에게는 자기가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침해하고 공격하는 자기를 조종하고 통제했던 그 대상처럼 우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는 과거의 원대상에게 느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분노죠.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들이죠. 이 분노가 언어화되면 좋은데 언어화되지 않고 행동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분노를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공격성을 표현하는 과정 속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되려면 전이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은 과거의 대상에게 느꼈던 그 분노나 경로를 우리에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선생님이 왜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나요? 선생님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라고 보고할 수 있다. 이런 치료 과정 속에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기 환자가 도움을 요청했던 이 사람은 치료사예요. 치료사거나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자기애적 환자는 워낙 또 그대자기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는 이렇게 잘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렵지만 일단 치료에 왔다는 것은 치료사는 이 사람에게 자기가 도움을 청한 대상이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